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재판에서 애플은 삼성에 3억 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5,270만 달러만 주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애플 측은 특별하고 혁신적인 특허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으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11월 13일 미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의 손해배상 법정에서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내야 하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3억 8천만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휴대폰 1,070만 대를 판매해 35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고 애플은 이익 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6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참석한 재판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하는 2007년에 1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며 아이폰의 특징은 혁신적인 것이었고 애플이 제품 개발을 위해 감당했던 사업 위험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감성과 애국심에 호소하는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5,270만 달러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5,200만 달러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사는 특허를 침해했다 해도 이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삼성 제품 13가지의 특징을 근거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애플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애플은 삼성이 휴대폰 검정 평면 유리 화면과 같은 디자인과 다양한 아이폰의 기능을 모방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해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점과 10억 달러 넘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세너제이 지방법원은 일부 삼성 제품을 판매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하고 배심원 판결 손해배상액 10억 달러 중 4억 달러가 잘못 계산됐다며 1차 공판 판결의 손해배상 액수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사 간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은 약 일주일간 진행되고 이후 배심원단의 평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조류 독감도 다시 고개를 드는 시기입니다. 조류 독감은 H5N1형이 가장 유명합니다. 지난 1996년 이후 600명 이상이 사망한 독감인데요. 조류 독감은 H5, H6, H7 등 여러 형태의 변형종이 계속 발견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은 감염되지 않을 것으로 과학자들이 추정해왔던 조류 독감의 한 종류가 대만 여성 환자에서 발견됐다고 의사들이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봄 처음 중국에서 확인돼 광역 전염병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던 다른 신종 조류 독감에 대한 백신이 인체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가급적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 질병통제본부는 최근 한 20세 대만 여성이 조류 독감 H6N1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 감염자는 조류와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가족 및 친구들도 얼마 후 독감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14일 발간된 온라인 의학 잡지 란셋에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이 H6N1 조류 독감은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해왔던 종류입니다. 가장 유명한 H5N1형 조류 독감은 1996년 처음으로 중국 남부에 창궐한 이후 지금까지 600여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H7N9형 조류 독감이 올해 초에 발견되어 137명 이상이 감염되고 45명이 사망했습니다. 올 4월 중국에서 처음 탐지된 H6N1형을 포함해 여러 다른 종 조류 독감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잘 전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환자에게 발병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변형의 조류 독감들도 인간에게 위협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 H6N1형이나 M7N9형 모두 조류가 감염되더라도 크게 아픈 증상을 보이지 않아 예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노바락스와 스위스 노바리스트사에서 H7N9형에 대한 백신 개발이 각각 좋은 테스트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급속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바다 생물의 약 30%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각종 어패류가 고사 위기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식량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가스들이 바다의 온도를 높이고 산성으로 만들어 해양 생태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 각지 540명의 국제과학자들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는 현재 지구에서는 하루 2,4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의 바닷속은 과거 3억 년 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산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바닷물의 산성화가 지구온난화와 겹쳐 바닷물의 온도를 높이고 바닷속의 산소량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지난 18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바닷물의 산도가 26%나 높아졌지만 2100년에는 현재보다도 산도가 170%나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닷물 속의 산소 용존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독일 게오마르 헤몰츠 해양연구센터의 울프 리베셀 박사는 바다 생물들이 숨쉬기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베셀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한 미 해양대기국 태평양해양환경연구소의 리처드 필리 박사는 바다의 산성화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80%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징어를 비롯해 조개류 등 바다 생물의 약 30%가 갑작스런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바다의 산성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 2,4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용해되면서 바닷물의 화학 성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만일 지구의 산소가 줄어들고 성분이 산성화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토론토의 라포드 시장의 마약 스캔들이 캐나다 동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포드 시장의 시장 업무 중단과 스스로 사임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 문제를 온타리오 주정부에 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포드 시장은 의회에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심의하자고 대응하는 한편 지난 11일 현충일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재개하면서 자신의 사퇴 문제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정계는 포드 시장의 정상적인 시정 업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포드 시장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코카인 비디오의 사실 확인으로 지난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포드 시장이 11일 오전 구시청 앞에서 열리는 현충일 기념식 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예정된 연례 산타 퍼레이드에도 참석하는 등 더 이상 마약 스캔들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 업무를 할 것이라고 시장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 시의회는 포드 시장의 퇴출을 온주 정부에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안을 발의하고 13일 마약 스캔들의 라포드 시장에 대한 시장직 정직 발의안을 심의했습니다. 결국 시의회는 포드 시장에 참석한 심의를 거쳐 시장직을 휴직, 직무 수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만일 포드 시장이 이를 거절한다면 온주 정부에 포드 시장의 해임 건의안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시의회의 건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드 시장에게는 압박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그동안 포드 시장을 옹호해왔던 시의원들도 적극 동의했습니다. 포드 시장 취임 후 그를 지지해온 미나 윙 시의원은 포드 시장이 스캔들로 더 이상 시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며 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포드 시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직 사임 권고안이 결의된 13일 시의회에서는
최근 2년 내 불법 마약류를 구입한 적이 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포드 시장이 그런 적이 있다고 시인하고, 추가로 공개된 경찰 수사 문서에 포드 시장이 집무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가 하면 매춘부를 청사로 불러들였다는 시 간부들의 증언이 터지면서 충격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드 시장은 여러 번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과 시장직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시의회 밖에는 1천여 명의 시민들과 단체가 모여 포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넬슨 와이즈맨 정치학과 교수는 토론토시 당국은 이미 포드 시장의 원활한 행정 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모든 스캔들이 사실로 밝혀진 지금 상황에서의 포드 시장 업무 복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사태를 밝히기 전까지는 포드 시장이 토론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하퍼의 연방보수당 정부는 최근 연방대법원에 캐나다 상원 개편안에 대해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개편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상원 직선제나 폐지 문제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토 중앙일보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2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제기한 상원 개편안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하퍼 총리는 각 주 정부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상원을 폐지하거나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 대법원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었습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상원 개편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진다면 연방정부 의회에도 10개 주정부와 3개 준주정부, 퀘벡 불어권 시민단체 등이 가담하게 되면서 관련 논쟁이 오래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최근 캐나다 연방상원은 일부 상원의원들이 주거비와 교통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편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퍼 총리는 지난 1982년에 제정된 연방 헌법을 근거로 상원 개편을 단행할 수 있는지 법적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총 인구의 50% 또는 7개 주정부의 동의로 헌법을 개헌해야 합니다. 보수당 일각에선 내년 봄 상원 폐지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는 3일간 진행되며 최종 유권 해석은 내년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밴쿠버 겨울이 예년보다 춥거나 눈이 자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메트로 밴쿠버에 눈이 내린 경우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언덕이 심한 구간이나 급커브 지역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겨울철 눈길 운전에 대해 밴쿠버 시민들은 87%가 자신 있다, 문제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올해 밴쿠버의 겨울은 눈이 많고 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눈이 많은 동부나 중부 지역과 달리 밴쿠버 겨울은 눈보다는 비가 많은 계절이라 특별히 동계 운전에 대비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밴쿠버의 겨울, 특히 새벽도로에 살얼음이 낄 때가 많다며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인 인사이트 웨스트사가 겨울철 운전 습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BC주 운전자들 중 87%가 눈길에서 운전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고 답했으나, 동시에 32%가 도로에 눈이 쌓인 것을 확인할 때 솔직히 겁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자들을 세대별로 구분했을 때 운전 경험이 적은 젊은 운전자들은 눈길 운전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답변자 중 절반은 눈길 운전에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데 반해 여성 운전자 중에서는 4분의 1만이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여성 답변자 중 4분의 1은 눈이 오면 운전하기가 겁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답변자 중 52%는 겨울 전용 스노우 타이어를 구입했으며 눈이 오면 바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48%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 스노우 타이어를 구입할 의사가 없다거나 자동차 타이어가 사계절용으로 되어 있어 특별히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를 부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정비센터 전문가들은 밴쿠버 겨울이 동부 지역에 비해 춥지는 않지만 차량 운전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며 가능한 스노우 타이어 교체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슈퍼태풍 하이엔의 사망자 실종자 수가 1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밴쿠버 한인사회도 필리핀을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밴쿠버 무궁화 재단과 무궁화 여성회는 어려움에 빠진 필리핀 사회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단체는 구어금을 모아 전액을 캐나다 적십자사를 통해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현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구어 모금액은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금은 우편 혹은 방문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메가피사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경고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쇼핑 경제가 팽창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및 태블릿 픽시 등 온라인 쇼핑에 이용하는 기기들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피사는 하나의 은행 계좌가 여러 기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에 이용될 때 그 정보가 스캐머 사기꾼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백신 프로그램 제조사들은 온라인 쇼핑용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스캐머 사기꾼들의 심리를 활용해 만드는 것인데 온라인 이용자들이 스캐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마 스캐머 사기꾼들도 온라인 이용자들의 심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고 물리는 온라인 세계입니다. 목사에서 트러커로 캐나다 이민 후 삶의 궤적을 바꾼 김희윤 작가가 20일에 순수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캐나다 대륙 횡단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윤 씨는 중앙일보에도 글을 게재하는 중견 작가입니다. 20일에 순수 문학상은 월간 순수 문학사와 국제팬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가해 차량이 발견되었지만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6시경 132번 스트리트와 95번 에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조나단 포레로 군은 두 다리와 한쪽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겪은 뺑소니 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며 휠체어가 그의 몸을 보호해 더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제보를 통해 찾은 2000여년 보라색 혼다 시비 차량은 발견 당시 앞쪽과 조수석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택시 운전사 사진더 신지 씨가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 1만 달러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예일타운에서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 키칠라노에 내리면서 두고 내린 흰색 봉투에는 현금 1만 달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인 신지 씨는 바로 차를 돌려 봉투의 주인을 찾았으며 즉시 현금 모두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신지 씨는 담례로 주어진 1,000달러도 거절하며 자신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핸드폰을 두고 내린 승객을 찾아주었다며 택시 회사에는 승객들이 두고 내린 물건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택시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키틀람 RCMP는 수요일에 포트 코키틀람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린 채 신음하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요일 오후 3시 반경 라이온스웨이 근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칼에 찔린 채 응급 구조를 요청한 남성이 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칼에 찔린 상처에 고통받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즉시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상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의 응급치료가 끝나는 즉시 정확한 사고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캐나다 한국과학기술자협회와 UBC 한국학생 모임인 키스, 그리고 UBC 사우더 비즈니스 한인학생회 KCSA가 주관하는 스피커 시리즈가 오는 14일에 UBC 교내 뷰캐넌 A101에서 열립니다. 이번 스피커 시리즈 강사는 파이낸셜 매니저인 김인수 씨와 79만 원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권용인 씨가 맡고 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과 BC주 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한케 LNG 포럼이 오는 15일 10시에 밴쿠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 포럼에는 이기천 총영사와 BC주 국제무역부 장관인 테레사 와트의 개회사에 이어 김영두 코가스 캐나다 회장이 천연가스 개발에 관련된 한국의 현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2부에서는 BC주의 가스와 LNG 개발 현황과 수출 정책에 대해 BC 무역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 참가자들은 에너지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 에너지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BC주 정부 간 에너지 협력 강화와 에너지 교육 증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국 영화 상영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4일에는 13번째 영화로 포화 속으로가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리치몬드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에 자동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3번 도로와 블런데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으로 편의점 직원 한 사람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RCMP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하려던 중 운전대를 놓쳐 편의점 건물로 돌진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고를 당한 세븐일레븐 매장은 임시 폐점됐으며 RCMP는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고객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